그러면 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재해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지급받게 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재해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고 그 요양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직접 수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평균 임금의 70% 정도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면 산재보험급여는 모두 끝나는 것일까요? 요양을 통해서 치료가 종결하여도 근로자에게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요양 종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급여는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지급받게 될까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게 됩니다. 유족보상 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 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해사고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받았거나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산재 처리 절차는 모두 끝나는 것일까요? 이러한 산재보험급여를 모두 받게 되면은 일단 산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다만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사고와 관련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총 손해액에서 피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서 사업주는 민간보험회사에 별도로 보험을 들기도 하는데 이를 소위 근제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근제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제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사업주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5세의 성춘향은 저녁 식사 시간에만 초밥집에 홀과 주방을 오가며 보조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던 성춘향은 주방장의 지시에 따라 라이터를 이용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가스불이 갑자기 올라와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초밥집에는 3명의 정직원이 있었고 성춘향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춘향에 대한 산재보험은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춘향과 같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중에 당해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뭐 정직원인지 계약직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랑 비교해서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휴업급여나 장애급여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사고가 인정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후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재가 인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최초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요양기간 중에 발생한 치료비와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산재 요양이 끝나더라도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장애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초밥집 사장은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소위 말하는 공상처리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주와 배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를 하려면 최소한 산재 신청을 하였을 때 받게 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급여를 합한 금액보다는 더 높은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산재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민사손해배상 합의인데 일반적인 민사손해배상 합의의 경우에도 산재보상금 이외에 추가적인 일실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포함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45세의) 일용근로자 홍길동은 공사 현장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으나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자고 해서 아직 산재 신청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길동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재해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비, 다시 말해 치료비의 전액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되고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양을 통해서 치료가 종결하여도 근로자에게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요양종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애급여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급여는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보상 연금 또는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급여까지 받게 되면 산재 처리 절차는 모두 끝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장애급여까지 모두 받게 되면 일단 산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다만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사고와 관련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총 손해액에서 피해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사업주는 민간보험회사에 별도로 보험을 들기도 하는데 이를 근제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근제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길동의 회사에서는 지금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산재 신청을 하는 것과 공상처리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소위 말하는 공상처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액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재에서 받게 되는 금액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합계액보다 공상처리를 통하여 받게 되는 금액이 월등히 많지 않는 한 공상처리 여부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경미해서 장애가 안 남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장애가 심하게 남는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추후에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 추가 상병이나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 1957년생의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 A가 국내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던 중 야외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용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야외 난방시설인 장작통이 들어있는 드럼통에 신나를 붓다가 신나통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고 별도로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사자 A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재해근로자의 따님이 전화 상담 후 사무실에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A와 같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후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면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산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되고 아니면 입원하고 있는 병원 업무과에 문의하면 병원에서 대신해서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요양급여, 즉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받는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게 되고 재해근로자는 산재 요양이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병원비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도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애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장애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14단계의 장애 등급을 받아 장애급여 일시금 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재해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게 되는 급여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A와 같이 나이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급여 병원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일시일 수입 손해액은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를 공제하게 되면 거의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선 합의를 해보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우선 간단한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해근로자 A는 작업장에서 작업 중 미끄러운 작업장 환경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손목 관절에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공상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A는 작업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왼쪽 손목 관절에 장애가 남게 되었는데요.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장애 몇 급에 해당될까요? 정확한 장애 등급은 치료 종결 후 장애 판정을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장애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체장애 등급표 제12급 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한 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애 12급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공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산재 처리 시 우선 요양급여 청구를 통해서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완료된 후에는 장애급여 신청을 통해서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장애급여는 12급 판정의 경우 평균 임금의 154일분을 장애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 급여액을 알면 정확한 산재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위 모든 보험급여액 외에 위자료를 포함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공상 합의를 제의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액수만큼만 지급하려고 한다면 굳이 공상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던 재해 근로자는 건물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해 근로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 중이며 산재 신청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공사 현장에 대한 산재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구비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작성 방법을 도와줍니다. 아니면 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 가면 산재 담당 직원이 있는데 산재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되고 원무과에서 대행해서 접수까지 해주기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 및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요양기간 중에 병원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되고 요양으로 휴업하는 중에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즉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던 근로자라면 70만 원 정도를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요양이 끝난 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치료가 다 종결되어도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애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 장애 등급은 총 14단계로 나뉘는데 8급 이하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4급에서 7급 사이의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급에서 3급의 경우에는 연금의 형태로만 지급됩니다.
회사랑 손해배상 합의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요? 회사와의 손해배상 합의는 산재 요양이 다 끝나고 장애 등급까지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이 나오기 전에 합의부터 하게 되면 장애급여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와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업주를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재해근로자 A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으로 출장을 가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출장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산재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업주의 출장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는 포괄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산재가 인정됩니다. 다만 출장 중에 사고라고 해도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합리적인 술로나 방법을 이탈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출장지에서 출장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보험회사와 같은 제3자로부터 산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별도로 산재 신청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대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 보험급여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연금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어 산재를 신청할 실익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과의 조정을 통해 어떤 것이 유리할지 모르니 일단 산재 신청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도자기 제조회사의 유약 처리 공정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폐암의 발병 경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도자기 제조회사의 유약 처리 공정에서 유약의 주성분인 실리카 중 결정형 유리규산이 분진 형태로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첫째,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둘째, 작업장에 대한 작업 환경을 측정한 결과 근로자들이 분진, 유기용제, 납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면 비록 그 검출량이 작업환경 노출 허용 기준 미만이지만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셋째, 근로자가 2년여 동안 일주일씩 교대로 주 야간 근무를 반복하였으며 폐암 진단을 받기 수개월 전부터는 잦은 연장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야간 근무를 한 달에 적어도 15일 이상 수행하였고, 넷째, 신체 감정 회신상 이미 발생한 폐암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50에서 75%로서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면 비록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의 건강 상태와 망인이 근무한 작업 환경, 근무 시간 등이 폐암을 유발 또는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것 등을 입증한다면 발병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질환의 경우에는 진폐유족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폐암의 경우에도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하면 될까요?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검소견에서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고 하여 진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폐의 섬유 증식성 변화가 관찰되어야 합니다. 즉 분진 작업에 종사한 관계로 폐의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정성 변화가 있을 때에 진폐로 진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분진에 의한 섬유 증식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단순한 폐암의 경우에는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인의 경우에도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의 건강 상태와 망인이 근무한 작업 환경, 근무 시간 등이 폐암을 유발 또는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것 등을 입증한다면 산업재해로 보호받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진폐유족연금이 아니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번 동영상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다친 사고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해근로자는 사고 이후 3개월 정도 입원을 하였고 2년 가까이 통원 치료를 받다가 최근에 요양기간 종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산재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산재 처리 절차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양기간이 끝나면 휴업급여 지급도 종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산재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은 산재 사고로 인한 부상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이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완치된 것이 아니라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급여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급여액은 장애 등급과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 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14단계가 있는데 발목 골절의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 8에서 9급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급 이상의 경우에는 장애보상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경우에는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8급의 경우에는 395일분의 평균임금, 즉 약 1년 6개월치 정도의 급여액이 장애급여가 됩니다. 그럼 장애급여까지 받으면 산재는 모두 종결되는 걸까요? 일단 장애급여를 받으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는 모두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해도 회사 및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대하여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총 손해배상액에서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급여액도 공제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액이 0원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 산재가 종결된 후에는 반드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른 말로 근제라고 하기도 합니다.